내가 다 잘못됐다. 한 번만 살려다오. 길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사람이 다 타고난 자리가 있다면서요? 지금 그 차가운 길바닥이 어머님께 딱 어울리는 자리네요. 여러분, 방금 제가 누구한테 이런 독설을 내뱉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저를 근본 없는 흙수저라 부르며 5년 동안 하녀처럼 부려먹던 제 시어머니입니다. 결혼식 날부터 친정 부모님을 고기 누린내 나는 시장 사람들이라 모욕하고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천박한 음식이라며 엎어버리던 그분들. 하지만 그분들은 꿈에도 모르셨을 겁니다. 본인들이 비웃던 제 손가락 끝에 자기들 회사의 생명줄이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요. 시장통 국밥집 딸인 줄만 알았던 제가 어떻게 이 거대한 시댁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술소장으로 화려하게 비상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역전극. 오늘 제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내보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은수님에게 따뜻한 응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댁은 정밀 부품 가공 분야에서 이름만 대면 업계 사람들은 다 아는 알짜배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반면 저는 새벽 4시만 되면 가마솥불을 지피며 시장통 한복판에서 평생 국밥을 말아오신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야말로 뼛속까지 흙수저 박은수입니다. 남편 그 사람 하나만 보고 그저 사랑만 있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 줄 알았습니다. 참 미련하고 순진했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신부 대기실에서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은 축복이 아닌 서슬퍼런 칼날 같았거든요. 제 손을 잡는 척하며 다가와 귓속말을 내뱉으시는데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만큼 생생합니다. 예, 너는 예식장 들어오기 전에 그 지독한 고기 누린내나 좀 씻고 들어오지 그랬니? 내 옆에 서 있으니까 사방에 천박한 시장통 냄새가 진동을 해서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하객들이 너 보고 신부가 아니라 국밥 배달 온 줄 알겠어? 내 아들 옆에 서 있는 게 창피하지도 않니? 상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는 신부에게 친정 부모님의 고귀한 삶 자체를 누린내로 부정당하는 그 기분을요. 그날 이후 값비싼 고가구와 명품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시댁 거실에서 저는 언제나 초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차려낸 밥상을 보며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툭 내려놓으시곤 독설을 뱉으셨죠. 국밥집 딸이라 그런지 음식간이 왜 이렇게 세니? 소금이랑 고춧가루만 때려 넣으면 다인 줄 알아? 우리 집안 수준 좀 생각해서 재발품이 있게 좀 해봐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 식탁 수준이 길바닥 수준으로 떨어지는 꼴 나는 못 본다. 품이라니요.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골라와 정성으로 끓여낸 제 마음은 그분들에게는 그저 천한 것의 손재주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아직 널 잘 몰라서 그래라며 제 편을 들던 남편도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독설에 무뎌지더군요. 아니, 오히려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원래 말투 까칠한 거 알잖아. 뒤끝은 없으셔. 당신이 좀 싹싹하게 맞춰드려. 엄마가 당신 가르치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무심한 방관 속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며
피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화목한 재벌가 흉내를 내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말 잘 듣는 무보수 가사도우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에도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그저 국밥이나 나르던 투박한 손이 아니라는 걸요. 그 차가운 무시와 모멸의 시간 속에서 제가 이 집안의 근간을 뒤흔들 어떤 칼을 갈고 있었는지 말이죠. 그 소름 끼치도록 짜릿한 반격의 서막, 이제 하나씩 풀어볼 테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말하죠. 참는 게 미덕이라고. 하지만 제게 그 참음은 복수를 위한 설계였습니다. 그 처절했던 싸움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차별부터 그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즐거워야 할 축제인가요? 저에게는 그저 시댁 식구들의 금 나누기가 노골적으로 펼쳐지는 잔인한 시험대였습니다. 그의 추석이었어요. 온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전을 부치고 손마디가 퉁퉁 붓도록 설거지 더미에 파묻혀 있던 제 뒤통수 뒤로 시어머니의 화사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잣집 딸의 회계사 출신인 동서가 겨우 과일 한 접시 깎아들고 우아하게 거실로 나설 때였죠. 에구, 우리 둘째 아가 덕분에 집안이 환해지는구나. 어쩜 손끝도 이렇게 고우니? 이거 별건 아니고 명절에 고생했으니까 너 사고 싶은 명품 가방 사는데 보태 쓰렴. 내 수준에 맞는 걸로 골라봐라. 시어머니는 동서의 손에 묵직한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봉투 틈새로 살짝 보이는 백화점 상품권은 얼핏 봐도 수십 장, 수백만 원어치는 되어 보였죠. 어머, 어머님도 참, 제가 한 것도 없는데. 감사해요, 어머니. 동서는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콧노래를 불렀고 저는 싱크대 앞에서 거품 묻은 고무장갑을 낀 채 그 눈부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동서와 하하호 웃던 시어머니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표정이 순식간에 오물을 본 듯 차갑게 굳더군요. 그러더니 창고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처박혀 있던 상자 하나를 발끝으로 툭 하고 제 쪽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야, 너도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이거 가져가라. 너희 친정은 이런 거 비싸서 구경도 못할 텐데. 가서 고기나 실컷 먹으렴. 아, 날짜가 사흘인가 밖에 안 남긴 했을 텐데. 뭐, 매일 가마솥 연기 마시며 사는 사람들은 위장도 무쇠 같아서 이런 거 먹어도 탈 안 나잖니? 안 그래? 기가 막혀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캔 햄이며 식용유 세트인데 상자는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고 끈적한 먼지가 눌어붙어 있더군요.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다가 유통기한이 다 돼서 버리기 아까우니 철입안인 저에게 던져준 쓰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나요? 상품권 몇 장 못 받아서 서러웠을까요? 아닙니다. 가마솥 연기 마시며 사는 사람들은 위장도 무쇠 같아서 그 한마디. 평생 새벽 이슬 맞으며 정직하게 국밥을 말아 저를 키워내신 제 부모님의 삶을 지저분하고 천한 것으로 비하하는 그 천박한 언사가 제 가슴에 시퍼런 칼날을 꽂았습니다. 옆에서 과일을 집어먹던 남편요? 그 인간은 한술 더 떴습니다.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저 자기 엄마 기분 맞추기에만 급급하더군요. 여보, 엄마가 주시는 건데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 장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유통기한 아직 지난 것도 아니니 펄펄 끓여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 엄마 성에 생각해서 얼른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센스 없게 굴지 말고. 응. 그저 엄마 말이라면 벌벌 떨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건 안중에도 없는 그 무능한 방관. 그 인간의 무심한 한마디가 제 가슴에 더 깊은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 이 집구석에서 나는 딱 유통기한 임박해서 떨이로 넘겨지는 재고 상품 취급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 떨이 상품이 나중에 이 집안의 생명줄을 쥐게 될 줄은 그땐 저도 시어머니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제가 이 기름때 묻은 손으로 어떤 기적을 그려낼지 시어머니는 상상조차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준비하기까지 제가 견뎌야 했던 시간은 참으로 길고도 잔인했습니다.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게 서막이었다면 제 노동력과 자존심을 통째로 갈아 넣어야 했던 날은 바로 제삿날이었습니다. 시댁 제삿날은 그야말로 K 며느리들의 무덤이라고 하죠. 하지만 제게는 무덤을 넘어선 현대판 노예 수용소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5시부터 새벽 시장통을 돌며 제 수용품을 보고 산더미 같은 나무를 다듬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으며 수십 장의 꼬지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기름 안개로 가득해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제 얼굴은 번들거리는 기름기 때문에 누가 보면 전이 사람인지 사람이 전인지 모를 지경이었죠. 반면 거실에서는 하하호호 TV 예능 소리와 과일 씹는 소리가 담장을 넘을 듯 활기차게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공주 대접을 받던 시누이가 슬금슬금 부엌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드디어 양심이 찔려서 언니, 내가 뒤집개라도 잡을까 하러 왔을까요? 천만에요. 시누이는 제가 정성껏 지져낸 전을 담아두는 식탁 의자의 한쪽 다리를 떡하니 올리더니 틱, 틱 소리를 내며 발톱을 깎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만드는 신성한 부엌에서 발톱이라니요. 깎인 발톱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전 위로 안착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제가 참다 못해 뒤집개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발톱 깎으시면 어떡해요? 음식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거실 가서 깎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발톱 깎기를 멈추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콧방귀를 뀌더군요. 그 얄미운 눈빛,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네요. 어머 언니, 유난이다. 어차피 언니가 다 검수하면서 담을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언니는 이런 거 전문이잖아. 우리처럼 공부 머리 쓰는 것보다 언니는 그냥 이렇게 몸 쓰는 게 훨씬 속 편하고 적성에도 딱 맞지 않아? 그리곤 보란듯이 깎인 발톱 조각을 제 앞치마 쪽으로 훅 하고 불어버리며 쐐기를 박더군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언니네 부모님도 평생 시장 바닥에서 몸 써서 돈 버셨다며. 티는 못 속인다더니 언니도 전 부치는 솜씨가 아주 시장통 장인이네. 난 이런 거 시켜도 머리 아파서 절대 못해. 역시 사람은 타고난 자리가 있는 법이라니까. 안 그래 언니? 여러분 들으셨나요? 사람은 타고난 자리가 있다는 그 말. 제가 정성껏 준비하는 제사 음식을 공부 못해서 몸뚱이나 놀리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그 얄미운 주둥이를 정말 확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이 상황을 다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한마디 거두셨죠. 예, 제가 하는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너는 뭐 공부로 성공해서 집안 일으킬 팔자는 아니었으니 우리 집에서 살림이라도 제대로 배워서 밥값은 해야지. 야, 전이 좀 타는 것 같지 않냐? 잡담 말고 손이나 빨리 놀려라. 늦겠다. 부엌 바닥에 하얗게 떨어진 시누이의 발톱 조각들이 마치 잘게 부서진 제 자존심 파편 같아 보였습니다. 속이 뒤집히고 당장이라도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싶었지만 저는 타들어가는 전을 뒤집으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바보같이 참았냐고요? 저마저 등을 돌리면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만 하신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 고개를 못 드실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제 방패가 되어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놈의 미련이 저를
이 지옥 속에 묶어두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 인내심은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남들 앞에서 저를 어떻게 지워버리는지 확인한 순간 완전히 타버린 전처럼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내로서 얼마나 기쁘고 뿌듯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웬일인지 호텔 예약도 마다하시고 본부장쯤 됐으면 집안의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며 굳이 사람들을 시댁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겉으로는 체면을 차리면서 속으로는 남에게 맡기면 돈만 많이 들고 맛도 없다며 저를 부려먹을 계산이셨던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지만 저를 맞이한 건 축하 인사가 아닌 싸늘한 명령이었습니다. 예, 꽃은 저기 구석에나 치워두고 당장 앞치마 둘러라. 오늘 우리 아들 업계 사람들 앞에서 기 제대로 세워줘야 하니까 주방에서 꼼짝 말고 최고급 코스 요리로 준비해. 돈 아끼려고 집에서 하는 거니까 네가 손 좀 보태야지 않겠니? 아, 그리고 격식 떨어지게 네가 집에서 하던 그 지저분한 시장 음식 같은 거 내놓을 생각은 꿈에도 마라. 알겠니? 남편의 가장 기쁜 날, 저는 주인공의 아내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체면을 위해 투입된 무보수 출장 요리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음식 걱정이 먼저인 그 입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수십만 원짜리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가식 섞인 웃음꽃이 피어났죠. 저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스테이크를 굽고 손가락 마디가 저리도록 음식을 만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비극은 제가 정성껏 만든 메인 요리를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때 시작됐어요. 다이아 반지를 번쩍이던 한 사모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시어머니께 묻더군요. 어머, 이 집은 도우미 분이 참 젊고 손이 야무지네. 얼굴도 반반하고. 어느 업체에서 부른 거예요? 우리 집 파티 때도 좀 부르게 연락처 좀 줘봐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제 소개를 당당히 해주실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큰며느리예요. 음식 솜씨가 좋죠? 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시어머니는 와인을 우아하게 한 모금 머금더니 저를 벌레 보듯 힐끗 보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내뱉으시더군요. 아유, 사모님도 참 그냥 하는 사람 소개로 하루 일 도와주러 온 애예요. 예, 거기 멀뚱히 서서 뭐하니? 손님 잔빈 거 안 보여? 얼른 와인 더 채워드리지 않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오네. 그 한마디에 제 존재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제 남편이었죠. 그 잘난 본부장님은 친구들과 건배하며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슥 피하더군요. 마치 제가 그 화려한 거실의 미관을 해치는 오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는 척이라도 하면 자기 체면이 깎이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저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꽉 쥔 채 사모님들의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귓속말로 도끼를 내뿜으셨죠. 어디 가서 내 며느리라고 입뻥긋도 하지 마라. 국밥집 딸인 거 알려줘서 우리 아들 앞길 막을 일 있니? 넌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이 집 일꾼인 거야. 한마디라도 토달면 내 친정집도 조용히 못 있을 줄 알아. 알았어? 와인 잔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향해 쏘아대는 화살처럼 가슴팍에 꽂히더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과 그 가족에게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림 당하는 기분, 상상이나 가시나요? 하지만 저는 그 수치심 속에서도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이 굴욕의 시간들이 나중에 당신들에게 몇 배의 고통스러운 이자로 돌아갈지
그땐 꿈에도 상상 못하셨겠죠. 제가 오늘 따랐던 그 달콤한 와인이 훗날 당신들이 피눈물 흘리며 마실 쓰디쓴 독배가 될 거라는 걸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일들이 자존심에 흠집을 내는 상처였다면 이번엔 제 심장을 생으로 도려내는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평생 가마솥 앞에서 매운 연기 마셔가며 저 하나 번듯하게 키워주신 제 친정 아버지가 쓰러지셨거든요. 병명은 급성 뇌경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 당장 머리를 여는 긴급 수술을 해야 했고 수술 후에도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채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수백만 원씩 깨지는 기약 없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국밥 팔아모은 돈은 순식간에 바닥났고 간병비에 재활 치료비까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저희 가족이 감당하기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절벽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염치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인지상정인데 사돈이 죽어간다는데 설마 외면하실까 싶어 한 가닥 희망을 걸었죠. 어머님, 제발 저희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수술비는 어떻게든 마련했는데 당장 중환자실 예치금이랑 앞으로 나올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제 절규를 들으며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더니 옆에 있던 얼음 가득한 냉수 잔을 천천히 집어 드셨습니다. 촥! 순식간에 얼음장 같은 냉수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도 못 지르는 제게 시어머니가 쏘아붙이더군요. 예,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다고 큰 돈을 내놓으라는 거냐? 그 병원비 우리가 해준다 치자. 그럼 너희 친정에서 그 돈 갚을 능력은 되고 결국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 그냥 밑 빠진 독에 붓겠다는 거 아니야?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지 돈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야. 괜히 집안에 우울한 기운 끌어들이지 말고 가서 내 할 일이나 해. 아픈 사람 핑계로 우리 아들 발목 잡을 생각 말고. 그 차분하고도 잔인한 목소리에 제 심장은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방문 뒤에서 이 모든 걸 구경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저를 보며 그 인간이 뱉은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여보, 엄마 기분 안 좋을 때 꼭 그런 말을 꺼내야 해? 그리고 병원비, 그거 장인어른 생명보험 같은 거 없어? 왜 네가 총대를 매서 우리 집안 분위기까지 망쳐? 정말 짜증나니까 적당히 좀 해. 그 인간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위로가 아니라 칼날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 안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말이야? 생명보험? 우리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데 서희라는 사람이 돈 한 푼 보태기 아까워서 보험 타령을 해. 내가 이 집에서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제 고함에 당황한 남편은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야, 낮게 좀 말해. 엄마 들으시잖아. 너만 부모 있어? 나도 우리 엄마 아들인데 네가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집안 분위기만 엉망이 되잖아. 당신도 장모님 닮아서 점점 속물처럼 돈돈거릴 거야? 속물! 남이 부모님 삶을 누린내 난다고 비하하고 사람 목숨값 가지고 갑질하는 당신의 가족이 속물이 아니라 내가 속물이라고? 당신 오늘 똑똑히 기억해. 내 아버지가 외면당한 이 순간 당신이랑 나 사이에 신락 같던 정도 완전히 끊어진 거야. 야, 박은수. 너 진짜 미쳤어? 적당히 좀 하라고 했지. 어디서 배운 거 없이 소리를 질러? 수준 떨어지게 정말. 남편은 끝내 제 눈물을 외면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쓰고 버리면 그만인 소모품이었다는 걸요. 저는 젖은 얼굴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 얼음장 같은 감각과 멸시를 뼈에 새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 이후 집안에는 폭풍전야 같은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끈적거렸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신제품 초정밀 모터, 엔진용 핵심 금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를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경영 실패를 덮고 금수저 집안의 새 며느리를 들여 투자금을 수혈받기 위해 저를 완벽한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직전에 후텁지근한 정적을 깨고 시어머니가 온 가족 앞에 서류 뭉치 하나를 내던졌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의 목줄을 건드려? 친정 아버지 수술비가 급하다고 우리 회사 핵심 설계 도면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며?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도면 근처에 간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채라도 쓴 것처럼 가짜 채무 서류와 조작된 입금 내역을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더군요. 시어머니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비련의 주인공처럼 가슴을 쥐어짜며 소리쳤습니다. 돈이 급하면 나한테 무릎을 꿇을 것이지. 어떻게 남편 회사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니?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인 내가 죄인이다.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근본 없는 애들은 뒤통수 치는 게 전공이라더니.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고 저를 합법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시어머니가 직접 설계한 덫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억울함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를 향해 남편이 짐승 같은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진짜 무서운 여자구나. 수술비 몇 푼에 우리 집안을 통째로 넘기려 들어? 수준 떨어져서 정말 같이 못 살겠네. 당장 내 그 구질구질한 집구석으로 꺼져버려. 남편은 제 결백을 확인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연극에 장단을 맞추듯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차가운 밤비가 쏟아지는 아스팔트 위로 쫓겨난 그 밤, 뺨을 타고 흐르는 게 빗물인지 눈물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젖은 바닥을 짚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눈빛만은 시퍼런 칼날처럼 빛나기 시작했죠. 그래. 근본. 수준. 당신들이 말하는 그 고귀한 수준이 고작 이런 더러운 조작질이었어. 알았어. 당신들이 목숨보다 아끼는 그 회사,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한 근본 없는 며느리 손에 어떻게 무너지고 박살 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저는 빗물에 젖어 먹통이 되어가는 핸드폰을 쥐고 온몸을 덜덜 떨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를 도둑으로 몰아 뺨을 때린 시어머니보다 제 결백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오물보듯 밀쳐냈던 남편의 그 서늘한 눈빛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신음 끝에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쏟아지는 빗줄기보다 더 시리고 날카로웠습니다. 야, 박은수.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내 도면 팔아먹으려다 걸려놓고 지금 누굴 괴롭히려고 전화를 해. 엄마가 너 고소하겠다는 거 내가 겨우 말리고 있는 거 안 보여? 당분간 처가에 가서 죽은 듯이 처박혀 있어. 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니까 다시는 연락해서 나 곤란하게 만들지 마. 알았어? 뚝. 허무하게 끊긴 통화음과 함께 제 가슴속 마지막 인내심의 줄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나 혼자뿐이라는 그 소름 끼치는 고독감 느껴보셨나요?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그 순간 제 안에 순진했던 며느리는 죽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제 짐을 쌌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안방장롱 깊숙한 곳, 시어머니가 이딴 고철 덩어리 쓰레기는 당장 내다 버려라. 재수없게
라며 소리치던 커다란 알루미늄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뽀얗게 앉은 먼지를 닦아내고 잠금 장치를 돌리자 딸깍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5년간 잠들어 있던 은빛 공구들이 그 서늘하고 고귀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국밥이나 나르던 시장통 딸이 아닙니다. 대학 시절 쟁쟁한 남학생들을 제치고 금형의 여왕이라 불리며 정밀 금형 설계 분야 국내 최연소 기능장 타이틀을 딴 업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주목하던 수재 중의 수재였어요.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는 제 자격증을 눈앞에서 갈갈이 찢어 발로 짓밟으셨죠. 어디 여자가 감히 기름때 묻히는 일을 하니? 너는 그냥 우리 집안 대 끊기지 않게 몸조심이나 하고 부엌 일이나 배워. 국밥집 딸답게 전이나 부치면 그만인 것을 어디서 기술자 흉내야? 그렇게 5년입니다. 제 고귀한 손에는 정밀 측정기 대신 뒤집개가 들려 있었고 설계도 대신 시장 가계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뇌세포 속에 박힌 수만 개의 정밀 수치와 복잡한 설계 로직은 단 한순간도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독서를 퍼부을 때도 저는 머릿속으로 시댁회사가 만드는 부품의 오차를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가방 안에서 묵직한 마이크로미터를 꺼내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치 이제야 돌아왔느냐, 우리의 주인님이라고 묻는 것 같더군요.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눈물 범벅인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심장은 기계처럼 냉정해졌죠. 근본, 수준. 그래, 당신들이 그토록 숭상하는 그 수준이라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당신들이 세운 이 거대한 기계 제국이 내가 설계한 부품 하나 없이는 단 1초도 돌아가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쇳덩어리일 뿐이라는 걸 뼛속까지 새겨주겠어. 저는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던 거실의 이탈리아제 한정판 대리석 식탁 위에 억지로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빼서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난 5년간 시댁 식구들 몰래 밤새 작성해온 제2테크 주력 제품 치명적 결함 분석 보고서의 첫 장을 놓아두었죠. 당신들이 근본 없다며 멸시한 며느리가 사실은 당신들 회사의 심장을 멈출 수도 다시 뛰게 할 수도 있는 이 바닥의 유일한 마이스터라는 사실. 그 소름 끼치고도 처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나 하세요. 저는 이제 진짜 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비 내리는 밤 곰팡이 냄새나는 단칸방 고시원에서 깡소주 대신 정밀 설계 도면을 씹어 삼키며 밤을 지새우던 제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업계의 거물, 시댁 제이테크의 유일한 대항마인 KM 정밀의 강 회장님이 직접 저를 찾아온 겁니다. 강 회장님은 제 시아버님의 30년 평생 라이벌이자 업계에서는 오차 0.001도 용납하지 않아 면도날이라 불리는 냉철한 분이셨죠. 그런 분이 왜 이런 낡은 고시원 복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과 함께 서 계신 건지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은수 아니, 박기능장. 자네 여기서 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7년 전 독일국제학회에서 발표했던 비정형 금형설계 알고리즘 논문. 전 세계 엔지니어들을 경악하게 했던 그 천재가 왜 이런 구질구질한 곳에서 썩고 있느냐 말이야. 강 회장님의 떨리는 손에는 제가 시댁 식구들 몰래 가슴속에만 품고 있던 이제는 누렇게 변해버린 제 논문 복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자애가 무슨 기계니? 이런 종이 쪼가리는 불쏘시개로나 써라. 며 비웃으며 찢어버리려 했던 그 논문을 이 업계의 거물은 보석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네 시어머니, 그 무식한 여편네가 자네 재능을 질투해서 부엌에 가둬뒀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네. 하지만 호랑이 새끼를 고양이로 키우려다가는
제 집안 기둥뿌리 다 뽑히는 법이지. 어때? 우리와 함께 시댁의 숨통을 끊어놓을 프로젝트 제로를 맡아주겠나? 강 회장님의 제안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연봉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이름으로 된 개인 연구소와 팀원 50명을 붙여주겠다는 거였죠. 회장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 비 맞으며 걸어온 그저 근본 없는 며느리일 뿐인데요. 제 힘없는 말에 강 회장님이 껄껄 웃으며 제 어깨를 묵직하게 툭 치셨습니다. 근본, 이 바닥의 근본은 오직 숫자가 증명하는 거야. 자네가 짠 설계도 도면 한 장이 수천억 원의 가치를 하는데 누가 감히 근본을 따져? 자네는 이제 누구네 집 며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기술을 구현할 KM 정밀 기술 총괄 소장이야. 알겠나? 그 순간 5년 동안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며 시커멓게 죽어갔던 제 자아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지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 그게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저는 그날로 명품 향수 냄새가 진동하던 시댁의 며느리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제신문 일면에 대대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KM 정밀, 베일에 쌓였던 금형설계의 전설 박은수 정경영입, 업계 판도 뒤집나? 시댁 제이테크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겠죠. 자기들이 음식 나르는 도우미 취급하며 발밑에서 발톱이나 깎게 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기들 회사의 목줄을 쥐고 흔들 경쟁사의 최종 병기가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부엌대기 며느리가 아닙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을 호령하며 도면 한 장으로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전문가로 다시 섰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며 권세를 부리던 그 회사가 당신이 누린내 난다고 비하했던 제 손끝 하나에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말이죠. 기대하세요. 제 복수의 설계도는 이미 오차 없이 가동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인생은 참 묘하죠. 제가 KM 정밀의 기술 소장으로서 업계의 새로운 태양으로 떠오르고 있을 때 시댁의 제이테크는 그야말로 빙산에 부딪힌 타이타닉호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백억을 쏟아부어 개발했다던 핵심 부품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파산위기에 몰린 겁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있는 KM 정밀 로비까지 직접 찾아오셨더군요. 한때는 눈만 마주쳐도 오금을 못 펴게 하던 그 기세등등함은 오간데없고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제 소매자락을 붙잡으며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은수야, 내가 다 잘못했다. 이 시어미가 눈이 멀어 보석 같은 너를 몰라보고 그래도 우리 아들, 내 남편 아니냐? 우리 회사 사람들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번진 화장과 애걸복걸하는 목소리에 로비의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굴한 정수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말을 한마디 한마디 칼날처럼 박아 넣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제 손에서 고기 누린내 대신 돈 냄새가 좀 나나 봐요. 시장통 국밥집 딸이라며 멸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천한 손재주에 매달려 목숨을 구걸하시네요. 사람 목숨보다 돈 몇 푼이 아까워. 저희 아버지 수술비는 냉정하게 거절하시더니 당신 회사가 망할 처지가 되니까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팽개치고 바닥을 기시는 꼴이 참 우스꽝스러워요. 제 서늘한 독설에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딱 멈췄습니다. 고개를 든 그녀의 눈동자에는 반성이 아닌 들킨 짐승의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뭐? 우스꽝스러워? 이 독한 년! 감히 내가 누구 앞에서 입을 놀려! 내가 잘나봤자 국밥집 딸년이지. 감히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해!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 귀신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아?
시어머니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로비의 화분을 때려 부수고 달려드는 보안 요원들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며 발악을 해댔죠. 우아했던 모피 코트는 바닥에 굴러 엉망이 됐고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광기 어린 눈을 희번덕거리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가 우리 기술 훔쳐가서 이 자리에 앉은 거 모를 줄 알아? 너 오늘 내가 여기서 죽고 너도 죽는 거야. 당장 보면 내놔란 말이야. 추악한 밑바닥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경악하며 핸드폰을 들어 그 광경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보안 요원 4명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로비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박은수, 너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너 평생 저주할 거야. 라고 악을 쓰던 그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뒷모습을 미동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경비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간 뒤 로비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퇴근을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제 앞을 누군가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남자가 이제는 눈이 뒤집힌 짐승 같은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더군요. 그의 손에는 혼인신고서와 시어머니가 조작했던 그 가짜 유출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셨는데 정말 이럴 거야? 제발 우리 회사 좀 살려줘. 당신 그 설계도면 우리한테 넘기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차피 우리 부부잖아.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비겁한 회유였습니다. 저는 그가 내미는 서류 뭉치를 차갑게 밀쳐내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당신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 명절에 손이 부르트도록 전을 부칠 때. 우리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당신 발치에서 울며 매달릴 때 등을 돌렸던 사람이 누구였는데. 이제 와서 기술이 탐나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을 팔아? 제 냉정한 반응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의 가면은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진 본성이 터져나왔죠. 그는 제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거칠게 낚아채려 하며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박은수! 적당히 좀 해! 내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결국 국밥집 딸이야. 우리 집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대접이나 받고 살았을 것 같아? 좋은 말로 할 때 도면 내놔! 아니면 너 내가 산업 스파이로 엮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그는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며 제가 지난 5년간 버텨온 모든 인내를 비웃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감옥이라는 협박에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착! 저는 순간 그 인간의 뺨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처음으로 저한테 뺨을 얻어맞은 남편은 휘청거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 근본이라는 게 얼마나 추악한 오물 덩어리인지. 내가 온 세상에 당신들의 그 더러운 민낯을 다 까발려줄게. 당신들은 이제 기술을 얻는 게 아니라 파멸을 얻게 될 거야. 주차장의 서늘한 공기 속으로 제 외침이 울려 퍼졌지만 남편은 끝까지 악에 받쳐 제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정심도 미련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오직 처절한 파멸만이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선물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강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 시댁이 숨겨온 구린 뒷조사들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들이 제가 만든 기술을 공짜로 쓰려 할 때 저는 이미 법적으로 그들의 숨통을 잴 준비를 마쳤죠.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제이테크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날, 해외 바이어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긴급이사회장 문을 저는 천천히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강 회장님의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제 구두굽 소리가 회의실 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제 등장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남의 회사랑 붙어먹은 배은망덕한 년이 감히 우리 집안 기술을 훔쳐가서 출세하니 좋더냐? 이 근본 없는 도둑년아, 당장 여기서 끌어내지 못해? 그동안 고수해온 그 우아하고 고결한 사모님 코스프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칼은 헝클어지고 눈은 뒤집힌 채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시장바닥 싸움꾼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천박했죠. 옆에 있던 신우이는 한술 더 떠 제 앞까지 달려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언니, 진짜 미쳤어? 우리 오빠 인생 망치고 집안 풍미박산 나니까 속이 시원해? 언니 같은 흙수저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진짜 미쳤냐고. 짐승도 은혜는 안다는데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그들의 악다구니를 비웃듯 쳐다보며 품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를 꺼내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압도하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배은망덕, 도둑질. 그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전공이시잖아요. 입 벌리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여기 스크린 좀 똑똑히 보시죠.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지난 10년간 제 아버지가 원천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교묘하게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내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제 아버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업계에서 매장시키기 위해 뒷조사 업체에 보낸 더러운 메일들과 입금 증거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바이어들의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회의실을 덮쳤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이 도둑년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스크린을 몸으로 가리려고 부들부들 떨며 몸부림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들이 자기 것인 양 발표하시려던 그 신기술 말이에요. 그거 제가 며느리로 있을 때 이미 제 이름으로 특허 등록을 마친 제 개인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 허락 없이는 이 회사는 나사 하나, 볼트 하나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누린내 난다며 무시하던 시장통 국밥집 딸의 손가락 끝에 당신들 전 재산과 회사의 생명줄이 달려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남편은 얼굴이 흙빛을 넘어 잿빛이 되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기어왔습니다. 은수야, 제발 우리 사랑했잖아. 일단 이거부터 끄고 우리끼리 얘기하자. 응?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그 비겁하고 축축한 손을 구역질 난다는 듯 단칼에 뿌리쳤습니다. 사랑? 당신이 사랑한 건 내 기술이었겠지.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던 당신들. 이제 그 잘난 고귀한 근본대로 바닥에서 처절하게 기어보세요. 아, 참. 이사회 직후에 검찰에서 비자금이랑 기술 도용 조사 나올 겁니다. 어머님, 교도소 밥은 우리 친정 국밥보다 훨씬 맛없을 텐데 정말 걱정이네요. 시어머니는 입가에 거품을 물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헛손질을 해댔고 신우이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제 이름을 부르며 악을 썼습니다. 탐욕과 시기, 분노로 일그러진 그들의 민낯은 그 어떤 괴물보다 추하고 역겨웠습니다.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회의실을 걸어 나오는데 5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굴레가 한순간에 증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로비를 나서자마자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더군요. 이제야 비로소 저는 시댁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진짜 박은수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사이다처럼 뻥 뚫리는 기분,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거센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비로소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오만하게 떠들던 가문의 영광이자 자존심이었던 제이테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들이 근본이라며 자랑하던 가문과 재력은 파도 앞에 세워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죠. 저는 강 회장님과 손을 잡고 제 이름을 내건 ES정밀 기술연구소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손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부치거나 모욕을 견디며 와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대한민국 정밀 산업의 지도를 바꿀 설계도를 그리고 수십 명의 전문 엔지니어를 진두지휘하는 가장 강력하고 창조적인 도구가 되었죠. 남편과는 법원 정문 앞에서 정중하지만 아주 차갑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그 인간이 제 소매자락을 붙잡으며 지저분한 눈물을 보이더군요. 은수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우리 처음 연애할 때 기억 안 나? 다시 본부장 자리로 돌아가게 네가 강 회장님께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약속할게. 다시 합치면 평생 너 공주 대접하며 살게. 제발. 그 비굴한 눈빛과 비겁한 애원을 보는데 참 신기하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니라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공주 대접. 아니, 나는 이제 누군가가 대접해주는 공주가 아니라 내 제국의 왕으로 살기로 했어.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 등장하는 주연도, 조연조차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일 뿐이지. 잘 가요. 전 남편씨?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고. 미련요? 단 1g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며느리라는 굴레를 벗어던지니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공기는 달콤하더군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부속품이 아니라 박은수라는 당당한 이름 석자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시어머니는 요즘도 가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오십니다. 취기 섞인 목소리로 애걸복걸 하시더군요. 은수야, 내가 요즘 방 한 칸 구할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 덕에 이 바닥에서 기술도 지키고 산 거 아니니? 염치가 있으면 그 큰 돈 혼자 다 쓰지 말고 좀 도와다오. 내 아들 인생 망친 거 보상해야지. 목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그건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당장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지갑을 채울 돈이 필요한 탐욕의 연기라는 거요. 저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대답을 대신하고 수신 차단을 눌러버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랬죠. 타고난 자리는 따로 있다고. 어머님께는 지금 그 차가운 길바닥이 딱 어울리는 자리 같네요. 시장통 국밥집 딸이 드리는 마지막 충곤이 뼛속까지 새기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를 지킬 수 있는 압도적인 실력과 그 실력으로 쟁취한 경제적 자유가 제 가장 단단한 성벽이 되어주니까요. 오늘 아침 연구소 창밖으로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내 소중한 가치를 난도질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 이 세상의 수많은 며느리들에게 제 승전보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은 설거지통에만 담겨 있기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손입니다. 당신 안에 빛나는 원석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일어서는 순간 당신을 억압하던 세상의 모든 빌런들은 당신 발밑에 먼지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기나긴 싸움의 기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많은 망설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제 목소리를 통해 위로받고 또 누군가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으리라 믿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죠?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사실은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빛을 향해 나아가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제가 시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건 제 손에 쥔 기술과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국 남이 정해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긴 여정인 것 같아요. 저 박은수의 통쾌한 역전승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용기를 조금이라도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정밀 기술보다 더 크고 값진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꽉 막힌 속이 확 뚫리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하고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